네, 안녕하세요. 토까막 네트워크의 정순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특히 확장성, 특히 저희 팀이 하고 있는 레이어 2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장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기 전에 이해해야 될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상태와 상태 변경, 그 다음에 뭐 확정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상태란 건 특정 시점의 값이고 상태 변경이란 건 특정 시점의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눈앞에 이제 욕조가 있는데 욕조에 이제 담겨 있는 물이 어떤 특정 상태 값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물을 붓거나 그다음에 이 물을 배출시키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을 이제 상태 변경 혹은 flow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10리터에서 20리터, 20에서 15리터로, 15리터에서 30리터로 이제 상태 변경이 계속 일어나게 되겠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을 상태 변경 함수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STF 상태 변경 함수 포맷으로 표현을 하면 아까 봤었던 물 15리터는 5리터를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20리터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이더리움의 잔액을 상태값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앨리스가 10이더 그 다음에 밥이 5이더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앨리스가 밥에게 5이더를 보내면 그 이후 상태는 앨리스는 5이더, 밥은 10이더로 잔액이 늘고 줄어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변경이 되게 되겠죠. 상태만큼이나 이제 중요한 개념이 상태 확정입니다. 상태 확정법 혹은 finaliz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상태를 확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블록이 계속 쌓여가면서 스테이트 0에서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로 이런 상태로 계속 스테이트과 트랜잭션들의 연합 조합을 통해 가지고 스테이트과 트랜잭션 그리고 상태 변화 함수의 조합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로 계속 변경이 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이더리움의 POW 많은 합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만 이더리움에서 쓰고 있는 POW 같은 경우에 가장 롱거스트 체인이 확정된 상태라고, 물론 이것도 100%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확률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인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트 제로는 위에 스테이트 1과 스테이트 2의 두 개의 상태가 위로 쌓여갔죠. 그래서 가장 롱거스트 상태가 될 가능성이 이 뒤로 이어지는 상태가 가장 많은 확률이 높은 상태가 됐고,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확정된 상태에 가깝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상태 값일수록 미확정, 미승인된 상태에 가깝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씁니다. 거래소 써보시면 거래소에서 이제 30컨펌 이후에 입금을 반영해준다든지, 뭐 15컨펌, 100컨퍼메이션 이후에 반영하는 거에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 확정과 관련돼서는 이제 작업 증명이냐 지분 증명이냐에 따라서 어떤 가장 확정 상태와 미확정 상태를 이제 구분짓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고 있고 3분의 2 이상 투표를 받은 상태에서 그게 가장 긴 투표 분기가 될 경우에 finalize, 즉 확정된 상태로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런 규칙으로 진화하고 있죠. 기존의 작업 증명 같은 경우는 가장 긴 블록, 그 뒤쪽으로 가장 이어진 블록이 가장 긴 경우가 상대적으로 확정된 상태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장성 관련돼서 갑자기 상태랑 상태 변경 나오다 왜 갑자기 확장성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초당 거래 처리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당 거래량을 이제 transaction per second라 그래서 TPS로 표현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이 되게 비슷해 보이죠. 주어진 기간 내에 많은 상태 변화를 확정할 수 있는가. 반면 아래쪽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진 기간 내에 많은 상태 변화를 할 수 있는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 확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기간 내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각각의 변화된 상태들을 확정시킬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확장성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삼을 때 초당 많은 상태 변화를 일으키냐, 이 기준으로 보면은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 외의 기준도 오랫동안 컴퓨터 과학에서 발전시켜왔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블록체인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확정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장성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상태 변화를 일으키냐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상태 변화를 주어진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가,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좀 확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측면에서 아까 주어진 기간 내에 많은 상태 변화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이더리움 2.0 샤딩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새로운 독립체인을 붙여서 어떤 부하를 분산시키는 사이드체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더리움에 좀 가깝게 붙여진 형태의 L2, 레이어 2라고 불리는 레이어 2 블록체인의 형태가 있습니다. 샤딩과 사이드체인에선 제가 뒤쪽에서 좀 간략하게 다룰 거고, 오늘은 좀 레이어 2와 관련돼서 좀 중요한 컨셉 몇 가지들 좀 더 짚어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어 2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각 주어진 기간 내에 많은 상태 변화들을 확정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요소다 그랬고, 사실은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관련돼서 특히나 레이어 2 블록체인에서 이 상태를 확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해를 해야 이 특정한 어떤 기술과 어떤 좀 솔루션과 방법이 확장성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짓 증명이라고 불리는 방법과, 두 번째는 이제 유효성 증명이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어요. 프라우드 프루프와 밸리디티 프루프라는 용어가 사실 조금 더 많이 쓰이는 용어고요. 거짓 증명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 문제가 생긴 이후에 문제가 있음을 추후에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사후적인 거예요. 반면에 유효성 증명 같은 경우는 애초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까지 전부 다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적인 증명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명 같은 경우는 사후에 증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확정되기 전에 그 상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기간들을 둬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의 제기 기간 혹은 dispute time이라고 하고, dispute time delay 혹은 dispute time period가 필요하다. 뭘 위해서? 상태 확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밸리티 프루프 같은 경우는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거의 곧바로 그런 DTD 혹은 DTF가 아주 짧거나 거의 없는 형태로 상태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겠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그림을 통해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하면, 이 위쪽 라인은 이제 L1과 관련된 상태입니다. 아래쪽은 이제 L2와 관련된 상태죠. 그래서 L2에 있는 상태는 기본적으로 오프체인 데이터고, 이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레이어 2에서 특히나 프라우드 프루프 방식에서 상태를 확정하는 방법은 레이어 2의 특정 상태에 관련된 증거, 프루프라든지 트랜잭션이라든지 머클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L1에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L1의 상태 변경에 이 값을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상태 변경 과정에. 이 증거에 대한 검증을 하겠죠. 근데 검증 방법이 프라우드 프루프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도전받지 않으면 검증이 됐다. 문제가 모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게 아까 제가 DTD라 그랬죠. Dispute Time Delay. DTD가 지날 때까지 도전받지 않는다면 제출된 상태는 확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증거 제출과 그 다음에 검증, 확정,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가면서 레이어 2의 어떤 세컨 레이어에,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붙어 있는 블록체인에 어떤 상태가 확정이 되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 트랜잭션이 당기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밸리티 프루프 같은 경우는 조금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요. L2와 관련된 증거를 남긴다. 여긴 똑같습니다. 근데 증거의 종류가 약간 다르고요. 재밌는 게 검증하는 방법인데 일정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L2의 상태가 올바르다, 그 상태 변경이 올바르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모두 동시에 같이 제출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DTD라는 어떤 딜레이 없이 곧바로 L2의 스테이지 제로가 이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확정과 관련돼서 이제 프라우드 프루프와 밸리디티 방식이 다른데, 어쨌든 프라우드 프루프는 일정 시간을 좀 이의 제기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밸리디티 프루프 같은 경우는 제출된 증거가 곧바로 검증되자마자 바로 확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얼핏 보기에 이렇게 보면은 프라우드 프루프가 무조건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열등해 보입니다. 밸리디티 프루프. 그리고 그건 일정 부분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거를 개발을 하거나 구현을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열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단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
클라우드 프루프에 엄청나게 많은 장점이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그 연산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태 변경에 의해서 모든 상태 변경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는 증거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수단이 말은 되게 쉽지만 모든 상태가 올바르다라는 걸 단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혹은 그거를 손쉽게 검증을 못한다면 이걸 검증 과정에 생각보다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많이 지출될 수 있겠죠. 특히나 블록체인 같이 좀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이런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솔루션들이 프라우드 프루프와 밸리디티 프루프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라우드 프루프 형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밸리디티 프루프 형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데이터 가용성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가용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개념이죠. 싸이월드가 이제 2020년도 중반에 나왔었던 한 달 시한부, 최근에 또 다시 또 서비스를 이제 재개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싸이월드가 이제 한 달 시한부 7월에 진짜 종료하니까 모두 백업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서비스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액세스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액세스할 수 있다면 가용한 상태가 될 거고요.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면, 액세스할 수 없다면 불가용한 상태가 되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아까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베리파이 한다고 했잖아요.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충분치 못하면 잘못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L1의 데이터는 항상 가용합니다. 왜냐면은 특히나 POW 같은 경우 내가 데이터를 예를 들어 데이터를 채굴을 하고 마이닝을 하고 그 데이터를 숨기는 순간 그 체인의 분기에서 밀려나면서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지. 이건 비트코인 화이트페이퍼의 결론 부분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51%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하는 거고, 반면에 L2에서 가용성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특히나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특히나 플라즈마냐 로더비냐라는 이런 지금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는데, 플라즈마냐 로더비냐에 따라서 항상 가용할 수도 있고 가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이제 또 이런 이제 그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이제 솔루션들이 이제 제안이 됐는데, 아까 그 측면에서 검증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고 증거 제출 방식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 데이터 가용성, DA 방지 수단이라는 건 데이터 가용성의 방지 수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는 뭐냐면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가용성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탈출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엑시시라고 하는데 엑시과 관련된 많은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정 상태와 그 다음에 유저 경험과 관련된 측면에서 조금 약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엄청난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은 생기죠. 그 시큐리티가 약해지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좀 그 확장성은 좀 확보한 형태의 솔루션이다,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롤업과 관련 크게 보면 이제 롤업과 관련된 솔루션도 있는데, 롤업과 관련된 경우는 트랜잭션 상태를 레이어 1에 모두 올려서 가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확장성 일부를 좀 희생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검증 방식과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쓰이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거의 영지식 증명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지식 증명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이제 베리파잉이 굉장히, 그러니까 검증이 굉장히 심플하고 빠르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들 때문에 영지식 증명이 레이어 2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L2 블록체인은 뭐 이런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앞에서 제가 샤딩과 사이드 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사이드 체인은 레이어 2인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이드 체인의 경우
합의 과정에서 L1 체인에 합의 과정이 L1 체인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체인의 주요한 특징들이 뭐냐면 columns of validate can freeze fund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사이드 체인의 중요한 특징은 사이드 체인의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독립된 합의, 독립된 컨센서스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타의 다른 이런 구조는 사실은 그 이더리움 바깥에 있는 다른 체인들, 독립된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오스 혹은 최근에 뭐 클레이튼이라든지 뭐 그런 블록체인들과 사실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이드 체인을 빌딩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이드 체인의 안정성 자체도 보장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어떤 블록체인에 의존된 형태라기보다는 독립된 블록체인을 손쉽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맞고, 최근에 이제 포카닷 혹은 코스모스와 같은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이런 이제 사이드 체인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주제가 확장성인데 제가 확장성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확장성이 왜 커지느냐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직관적입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제 병렬 연산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또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레이어 2 블록체인이 단일한 단 하나의 거대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레이어 2 블록체인은 그때그때 그 니즈와 목적에 맞춰서 생기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 레이어 1 블록체인에 수많은 레이어 2 블록체인이 달라붙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각 L2 블록체인이 각자 증거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각자가 검증을 하게 되면 원래는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될 어떤 그런 트랜잭션들이 다수의 L2로 이제 분산되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이제 이걸 일종의 이제 병렬 현상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확장성을 해결한다. 이렇게 아주 좀 손쉽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샤딩에 관련된 얘기가 아주 잠깐 나왔는데, 샤딩은 레이어 2 블록체인인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말하면 샤딩은 레이어 2가 아닙니다. 샤딩은 레이어 1이에요. 왜냐면 얼핏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베이스 레이어를 쓰고 베이스 레이어로 쓰고 그 베이스 레이어에 여러 개 샤드가 붙어 있는 게 마치 레이어 2와 이런 레이어 2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L2가 아니라 이걸 샤드라고 보면 샤딩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되는데, 이게 레이어 2가 아닌 이유는 각 샤드는 구조적으로 이제 레이어 1에 막 붙어 있는 형체처럼 보이지만 마치 하나의 블록체인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딩은 레이어 2 블록체인이다 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더리움 2.0 샤딩이 완성되면 레이어 2 블록체인으로 확장성을 보장하는 게 쓸모가 있나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하면 항상 드리는 그 답변은 이제 이런 겁니다. 확장성이라는 게 사실 유저들의 수많은 요구사항 중 하나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확장성이 낮은 솔루션과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높은 뭐 처리 능력과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뭐 어마어마한 트루풋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스템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은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확장성도 하나의 요구사항일 뿐 전부는 아니고, 이더리움 2.0이 만약 확장성 문제를 완벽하게 푼다고 할지라도 다른 기능적 요구사항들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저는 그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연한 수수료 정책과 예를 들어 다양한 연산과 혹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기능들은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을 L2는 굉장히 유연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만약 샤딩이라면 샤딩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하드포크를 해야 되죠. 이건 마치 총선 대선과 같아서 높은 빈도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그 유저들의 혹은 개발자들의 요구사항과 실제 플랫폼 간의 그 갭이 생길 때 그 빈자리를 레이어 2 블록체인이 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공생할 것이다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레이어 2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살아남을 레이어 2, 없어질 레이어 2를 이제 좀 구분할 수 있는 잣대도 저희가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기능을 얼마나 유연하고 빠르게 제공하는가, 샤딩 이후로 각 탈중앙 어플리케이션들 요구사항을 얼마나 많이 반영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중 하나가 이미 이더리움이 만들어둔 생태계 ERC20의 시가총액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과 이더리움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개발자 생태계, 이런 것들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어울릴 것인가,
기존 토큰들이 L2로 옮겨가고 유저들은 또 이걸 여기에 얼마나 따라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유저 경험들을 이 어플리케이션이 아주 부드럽게 동작하기 위해서 증거 제출과 검증 과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만약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면 샤딩보다 더 큰 확장성을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메가 스케일러빌리티를 레이어 2를 통해서 샤딩 이후에 혹은 뭐 슈퍼 쿼드틱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확장성을 제공해 줄 수도 있겠죠. 이제 많은 논의들이 오고 갔는데요. 혹시 좀 더 관심이 있거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거나 혹은 찾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짧은 시간이지만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